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한국은행은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먼저 국내외 금융시장의 전망과 함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 쫙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요, 바로 이걸 다뤄봅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혁신 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유럽 회원국, 인접국, 그리고 전체 글로벌 경제 국가 약 한 50여 개국의 나라의 혁신성을 비교해서 평가하고 내놓는 지수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올해 119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세계 경쟁국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게 12년 연속 정상 자리를 유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앞으로 이런 지위를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도 있습니다. 최근 삼성 이재용 회장, 애플의 팀 쿡 CEO, 이 모든 세계 경제 구루들이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주요 20개국 중에서 가장 가파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가슴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참 이번 주 월요일에 대폭락장에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금융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실은 지난주 금요일도 이건 실은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식 역사상 처음에 대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많은 좀 안정세는 일단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현재 상황, 아직 시장은 끝나진 않았지만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블랙 먼데이로 이어졌던 급락세,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는데요. 6일 시장에서 이제 개장 초 이제 급등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출발했다면 상승폭은 좀 둔화됐죠. 네. 그런데 7일 시장은 반대로 개장 초 다소 부진했어요. 그러면서 옷장들어 상승폭을 늘렸는데 장막판, 막판 뒷심이 좀 부족합니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코스피는 1% 중반대, 코스닥은 2% 오르면서 2,560선, 코스닥도 750선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한 1%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다소 과장됐다라는 이제 분석이 제기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사실 미증시 폭락을 이제 전 세계 증시 폭락을 야기했던 게 미국의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좀 양호하다라는 이제 지표가 발표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희석이 됐습니다. 사실 그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이제 급락했던 코스피가 6일 시장에서는 3% 이상, 그리고 코스닥도 6% 넘게 반등을 해서 전체 블랙 먼데이의 하락분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뭐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양시장 모두 개장하자마자 이제 6분 정도 지나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중단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4년여 만에 발동이 됐습니다. 7일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뭐 1, 2%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 이제 괜찮은데요. 수급을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들만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고 있는데 그나마 외국인은 현물은 팔고 있지만 선물은 이제 계속해서 사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한국 시장을 그다지 부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폭락한 이후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한 주식 투자가 유망하다라는 이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한국 정부 차원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한국의 주식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인데, 자 물론.
뭐 블랙 이제 먼데이에 단초가 됐던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네. 단지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두 개 지표만을 갖고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지적과 함께 한편에서는 무슨 얘기냐,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미국 경기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아직 경제 위기가 안 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위기라면 가장 빨랐을 때 뭐 코로나19 때라든가 그 전에 2008년 말 세계 금융 위기라든가 어떤 트리거가 있고 폭락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그때보다도 더 과하게 반응을 했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 과도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중동 리스크 이건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인데 자, 왜 이렇게 시장이 미리 벌써 발작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이제 증시가 너무나 많은 변동성을 겪어왔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IMF 위기는 우리의 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진짜 위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최악의 위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더라도 뭐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미국의 금융 모기지 사태로 인한 이제 금융 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그리고 2024년 지금 블랙 먼데이를 경험했는데 공통점은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차이점을 좀 들여다보면 위기 쇼크의 요인이 조금은 다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전염병이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전례 없는 이 전염병발 경제 활동이 일시적으로 모두 중단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죠. 단숨에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거의 한 고점 대비 30%까지 좀 빠지는 하락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발이었어요. 미국의 이 서브프라임, 부실한 모기지를 대출해 주던 금융기관에서 탈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 시스템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위기여서 당시에도 국내 파장은 컸어요. 코스피는 고점 대비 2007년 10월 고점 대비 무려 반토막이 나는 55%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금융위기가 좀 장기화됐었고요. 현재 위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여기다 엔캐리 청산이라든가 그리고 AI 거품론, 여기다 중동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위기가 몰아닥치다 보니 패닉셀, 공황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버리는 그런 투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좀 많은 이제 의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과거는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금리, 환율 모든 게 다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은 화들짝 놀랐는데 의외로 환율이 안전하고요. 채권도 괜찮습니다. 좋죠, 오히려 채권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위기 유형이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논리의 주가 지난 7월에 이제 실업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서비스업 일자리가 직전 12개월 평균 대비 절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러면 금리나 타이밍을 실기한 게 아니냐. 선제적으로 7월에 금리를 내려줬다면 사실은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성이거든요.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고용 충격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선제적으로 좀 실기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괜찮아요. 나쁘게 나오면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어요. 혹시나 정말로 미국 경제 침체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18일 다음번 FOMC 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각종 경제 지표들, 특히나 고용 지표를 들여다봐야 돼요. 고용 지표 매주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연초에 월초에는 고용부가 발표하고 있는 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이 실업률, 8월 실업률까지 확인한 이후에야 이게 좀 추세적으로 고용이 정말 둔화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 요인이 이제 반영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우리 소장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무슨 위기가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코로나라든가 뭐 글로벌 위기, 금융위기 때와는 사뭇 다른 또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도 이게 참 마뜩치가 않습니다. 현재는 일단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하는 데 당국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와 한국은행도 뭐 24시간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와 이 대응, 여기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뭘 해도 나빠져야 이거를 막을 텐데 현재 우리 정부 또 금융 당국들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 맞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이런 이제 비상사태는 주말 주 연휴가 없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하기 때문에 비상금융경제회의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긴급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최근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 부진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캐리 청산과 이 중동 지역의 불안감 등이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증시 하락률을 꼽아보면 일본, 한국, 대만이 세계 증시 하락률 1위,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 자동차 기업 앞으로 이제 슈퍼 호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액성 요인으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이제 금융 당국은 이번 조정이 과거에 와는 좀 다르다. 주식 시장에 국한된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경제, 외환 시장, 자금 시장은 여전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대응할 역량이 있다라고 보면서 금융 시장에 대한 이제 24시간 모니터링, 특히나 아마 우리가 외환 시장을 개방을 했거든요. 특히 유럽 개장 시간에 맞춰서 자정에도 개방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탈이 났던 게 환이에요. 특히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수순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환 시장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국내 주식을 한 16조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는데 이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건지 굉장히 질서 있게 이탈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요, 소장님, 우리 기업, 우리 당국이 추진하고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번 가동되면서 시장을 좀 막아줬으면 하방을 이런 바람도 좀 있고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국회는 뭐 상법 개정안도 있지만 정말 큰 악재로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뭐 정치권이라는 당국에서 어느 정도의 히든 카드로 꺼내들면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제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급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 인공지능도 유망해 보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증시 한 단계 레벨업하는 문제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방안 이게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야 간 의견 일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식도 주식이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이 굉장히 누적 수익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금투세를 그대로 유예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투세 폐지는 2024년 이제 이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만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도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어떤 민심을 고려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한도를 좀 높이든가 공제 한도가 지금 주식의 경우는 5천만 원이지만 이걸 한도를 좀 높이든가 아니면 몇 년도 유예하는 방안까지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연내에는 아마 이런 게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공매도 제도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마 차츰 여야가 이제 좀 협의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도 투자자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정치권에서도 좀 한마음 한뜻으로 최근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막는데 좀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얼마 전 IMD가 발표했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참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유럽 혁신 지수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지켜냈습니다. 자,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성이 속속 증명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자리 또 이 위치 더 유지해가고 또 발전시켜야 되겠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인철 소장과 함께 두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유럽 혁신 지수에 우리가 12년 연속 1위 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또 하나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6월 한국은행 발표인데요. 국제수지 잠정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6월 경상수지가 122억 달러 흑자입니다. 와, 지금 세계 증시 요동치고 미국 경기 부진,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네요. 선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영향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6월에만 12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 흑자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예.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큰 흑자 폭입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 경상수지는 377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대폭 개선되면서 한은의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 6월에 역시 잘 된 건 상품 수지입니다. 수출이 잘 됐는데요.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114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1등 공시는 수출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보다 8.7%가 늘어서 588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줄어들면서 5.7% 줄어든 4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게 야 수출로 벌어들여서 여행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라고 맞아요. 했는데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여행수지 적자는 16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요. 또 외국인 배당이 지금 조금 감소한 영향으로 본원수지 소득수지도 2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는데 문제는 상반기 잘했는데 네. 하반기 어떻게 될 거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반기도 일단은 쾌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이 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 투자 소득도 양호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흑자 기존이 이어질 텐데 자, 문제는 지금 뭐 미국 경기 앞서 지적했었습니다만 뭐 AI에 대한 법 거품론부터 시작을 해서 예. 투자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고요. 또 주요국의 통화가 서로 엇갈립니다.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네. 유럽과 미국은 내릴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최대 리스크를 꼽으라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입니다. 네. 여기다 중동 지역 불안은 이제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하반기 경상수지의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자, 뭐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대선, 미 대선, 또 중동 리스크, 이란의 보복 공격 이런 또 위험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우리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번 6월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로 많았던 규모였었고 거의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래서 혹시 이렇게 된 건가? 유럽 혁신 지수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혁신 지수,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 유럽 혁신 지수도 낯설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장님, 이 혁신 지수가 뭔지 또 1위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여자 양궁 단체 10연패는 다들 아시는데요. 네. 유럽 혁신 지수 12년 연속 1위라는 건 듣도 보지도 맞습니다.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엄청난 건데. 맞습니다. 자, 유럽 혁신 지수라는 건 유럽 이제 이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유럽 회원국 27개 국가, 네. EU 회원국가, 또 인접한 국가 12개 국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경쟁 국가,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11개 국가를 포함해서 총 50개 국가의 혁신 성과를 비교하는 겁니다. 매년 비교하게 되는데요. 목적이 뭐냐? 국가 간 혁신 성과를 비교해서 각국의 혁신 시스템의 강점, 약점을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데 평가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혁신의 여건이 좋은지, 투자는 잘하고 있는지, 혁신 활동과 파급 효과 등 4개 부분에 총 32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글로벌 경쟁 국가가 포함된 우리나라가 포함된 글로벌 경쟁 국가는 이런 32개 지표 가운데 19개 지표에서만 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지표를 보게 되니까 대부분이 이제 과학과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규 과학기술 박사학위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다가 국제과학의 공동 논문을 얼마나 많이 게재했는지, 또 상위 10%의 피인용 논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같은 굉장히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지수가 각국의 어떤 혁신 정책과 성과를 비교하고 또 국가별 혁신 전략을 좀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12년 연속 1위 여부를 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 글로벌 우리와 경쟁했던 국가 중에 미국 있어? 뭐 내지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뭐 일본도 다 이긴 거야?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물리친 거죠? 아마 뭐 물리쳤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피평가국들. 미국이 우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미국이 한 3위 정도 되고요. 예. 일본이 한 5위 정도로 우리보다는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유럽혁신지수에서 119점을 기록했는데요. 최고점입니다. 캐나다가 115점으로 2위였고요. 미국이 107점, 중국이 95점, 일본이 93점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혁신 성과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 유럽집행위원회는 혁신 리더 그룹을 이제 따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혁신 지수에서 혁신 리더에 속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 EU 평균 값을 100으로 고정했을 때 125% 이상에 해당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준을 초과해서 혁신 국가들을 리더하는 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나라의 성과는 뭐 강력한 R&D 투자 규모, 여기다 우수한 과학기술의 인프라,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같은 것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그러나 이제 따로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국을 제외하고 유럽의 자체 평가를 놓고 보게 되면 1위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지금 국가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덴마크, 스웨덴의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스위스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 유럽 연합 국가 가운데에서는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R&D 투자도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가점을 줬거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우위에 있는 지표들 좀 한번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 국가 가운데에서는 32개가 아닌 19개 평가 지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11개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EU 평균 대비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가장 특히 눈에 두드러진 건 상표 출원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그리고 디자인 출원이 이제 309점, 또 기업의 R&D 투자 부분이 한 250점. 이 지표는 뭐 압도적으로 유럽연합 기업들보다 2배 내지 3배, 많게는 6배 정도 이제 탁월하다라는 평가고요. 또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혁신성을 높게 보는 분석은 유럽집행위원회만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이 이달 발간했던 세계 개발 보고서를 보게 되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혁신 사례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연구 개발과 교육 투자를 늘려서 생산성을 높였다라면서 투자, 기술, 혁신성을 성공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완해야 할 점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였던 분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1등이지만 압도적인 1등. 어떤 분야는 좀 보완해야 된다. 뭐 열세적으로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8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좀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중에서도 정말로 좀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즈니스 공정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이 상당히 부족하다.
1년 만에 78%나 급락을 했어요. 포인트가. 중소기업. 12포인트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이 얘기는 이제 이 비즈니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혁신적인 접근 방식, 특히나 이 중소기업의 제품 혁신을 도입한 기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평가이고, 네. 두 번째가 또 이제 비즈니스 공정 혁신을 도입한 중소기업 비율도 낮았지만 이 혁신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도 낮았고, 중소기업 쪽이 계속 열악하네요. 맞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와 대기 배출량도 이제 59로 평균의 절반 이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119인 걸 감안하게 되면, 그래서 한국의 미세먼지 대기 배출량도 이제 환경 기술과 관련해서 2017년 대비 비교적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여서 네. 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자, 근데 우리 정부가 이미 잘 이 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탄소 중립이라든가 특히 중소기업 분야 육성은 최근에 상속소 개편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 이제 중소기업 쪽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이 있죠. 어떻게 밝혔습니까, 정부에서?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우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열에 있는 부분이 네. 확실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EU 국가들에 비해서 어떤 취약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과 지원을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다 앞서서 제가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배기 배출량도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환경기술 발전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탄소 기술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요. 또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특히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전반적인 환경 성과를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R&D나 정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연구 개발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게 되면 그동안 EU보다도 다소 취약하다라고 봤던 중소기업들의 어떤 취약한 지표를 개선하는데 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평가된 것으로 보면은 아마 13년, 14년 연속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 말한 그 두 분야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또 탄소 중립. 이건 또 이제 새롭게 뭐 원전이라든가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노력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굳건한 1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인철 소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그리고 인도 경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하죠.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 어딘 줄 아십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에 인도가 따로 잡았죠. 인구 대국의 인도. 자, 그런데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도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도 경제,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최근에 유독 경제면에서 인도가 참 많이 나오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팀쿡 애플 CEO, 세계적인 경제 수장, 경제 구루들이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
자, 지금의 인도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뭐 말이 다릅니까? 우리가 인도하면 뭐 카스트 제도 뭐 이런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 일단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인도가 작년에 이게 공식적으로 인구 1위로 등극을 했고요. 근데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예. 중국은 중위의 인구, 그러니까 그 쭉 나열하면 50% 인구의 연령이 한 42살 정도 되는데 예. 인도는 28, 29 뭐 이 정도니까 10살 이상 어린 굉장히 젊은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30대 미만이 거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젊은 국가다. 젊은 국가다는 건 어떤 거냐면 미래의 어떤 직업을 찾을 가능성도 높고 실제 소비의 여력 역시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2014년 뭐 모디 총리 집권 이전까지는 인도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흔히 말하는 관료제라든지 네. 주별로 워낙 차이가 나는 제도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이후로 경제 성장을 가속화해서 지금 작년만 해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주요 국가에 높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세계 경제 규모 5위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조금 흔히 말하는 기업 입장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포기할 수 없는 시장. 그렇죠. 예, 그게 예.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국 시장에서 뭘 빼려고 이렇게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뺄 수가 없고요. EU 시장 규제 어마어마하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사실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 EU 합치면은 사실 전 세계 3위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물론 독일이 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치면 3위 이상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을 포기하고 다른 시장으로만 진입한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간 인도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GDP가 전 세계 5위, 이제 좀 있으면 3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게 된다라고 그러면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 누구도 진출해야 되는 시장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예전과 달리 이제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근본에는 인구 구조 네.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 이것이 두 가지 받침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경제가 나쁘면은 진입을 하지 사실 성장률이요. 예, 그렇죠. 성장률이 나쁘고 규모가 작으면은 진출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예. 이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규모가 되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거를 좀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인구 대국인데 인도 국민을 쫙 줄 세우면 그 중간에 있는 정말 가장 많이 서 있는 나이가 29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어리죠. 29세. 작년에 전체 경제 성장률이 1위고요. 앞으로도 1위 할 것 같고요. 올해도. 그리고 GDP라고 하는 전체 총생산은 세계 5위. 뭐 타이틀로만 보면은 인도 경제가 지금 압도하고 있거든요. 자, 올해 경제 성장률을만 세부적으로 하나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7%요. 이게 좀 가능한 수치인가요? 3%만 나와도 지금 엄청나다 이러는데 7%의 성장을 보고 있네요. 인도 경제는. 그런 것이 아까 인구적인 요인 네. 그리고 조금 설명을 안 드리긴 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슈가 또 겹치게 있고 그다음에 한 10년 동안 구조 개혁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모멘텀을 받고 탄력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우리나라 뭐 80년대 보던 수치인데 어마어마한 네. 수치. 그리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성장이 쉽지 않은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구조 개혁을 굉장히 열심히 한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구가 젊다라는 건 소비가 많아진 효과가 있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어떤 이슈냐면 원래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산해야 되느냐 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고요. 그것을 요약하는 말이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이야기죠.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플러스 원의 대상국들이 사실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가 인도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인도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 상에서 위치가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자꾸 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되고 생산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전과는 달리 제조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메이크 인 인디아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면서 우리 예전에 서비스만 했지만 우리가 제조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그런 개혁이 반영이 되면서 인도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그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경제 수준이 7%대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인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카스트, 계급 제도고요. 법도 잘 안 지킨다. 막 이런 것들, 또 이런 각종 뭐 범죄 행위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느닷없이 인도가 세계에 막 급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뭘 잘한 거지? 앞서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거든요. 그 구조개혁 진행 상황도 좀 듣고 싶고 인도가 갖고 있는 정말 강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매력들 그것까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구조 개혁에 대해서 네. 이제 여쭤보셨는데 먼저, 네. 사실은 인도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마다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주마다 주정부가 워낙 다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 한 기업이 어떤 주에서 운영하다 다른 주에 운영하면은 다른 제도를 또 흔히 말해서 연구해서 진행해야 되는 흔히 말하는 제도적 비용이 너무 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2014년 모디 정부가 들어오면서 해결하겠다. 특히나 세금 제도 같은 것들도 부가가치세로 좀 일원화하면서 예. 규제 개혁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세계 공장, 그러니까 모디 정부 계획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제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그런 정책인데 제조업의 GDP 비중 25%까지 늘리겠다. 2025년까지 늘리겠다는 거대한 정책을 피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주마다의 어떤 제도 같은 것도 좀 균일화하고 세제도 균일화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것도 파격적으로 인한 8% 이상 깎으면서 유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인프라 문제인데 네, 보건. 네, 네. 보건 인프라 문제인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년 30% 이상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할 그래요? 정도로 네.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관료제랑 인프라가 문제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노력, 인프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이 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이것을 실현하고 있고 실제 이런 추세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경제 성장 차원에서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가 가진 큰 장점은 좋은 대학들이 있다. 인도 기술, 그러니까 인도 공과대학을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인도의 MIT 같은 굉장히 좋은 어떠한 공과대학.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들이 인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구글의 CEO라는 이런 분들이 인도에서 수학하신 분들이 가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공학 기술에 대한 역량. 사실 인도가 뭐 십진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수리적인 측면이 강한데 네.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데 인구 증가세가 한 2060년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이미 인구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인도는 한 2050년, 60년까지 인구 증가세가 일어남으로써 계속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 시장에도 반영이 돼가지고 최근에 뭐 홍콩 전체보다 전 세계 1위죠. 네. 그리고 인도의 어떤 주가 상승률도 높고 네. 그다음에 시장 규모 자체도 홍콩이 이미 제낀 이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제도적인 문제, 인프라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 어떠한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어떤 장점들을 실현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 그와 관련된 과학기술 개발, 그다음에 인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소비 시장의 장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인구 대국인데 중국은 벌써 늙어가고 있는 국가가 됐고요. 인도는 젊은데 앞으로 더 젊어진다고요? 네, 그럴 여지가 남아있는 또 그런 인구적인 매력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 좀 그런 청결 문제, 뭐 보건 문제라든가 뭐 이런 법률 문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서 좀 구조 개혁을 진행 중이다. 또 이렇게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고 주식시장의 실은 가장 빠르잖아요. 세계 올해 뭐 주식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차는 아예 뭐 지금 인도에서 주식시장 상장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진출 현황 볼까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LG 같은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분야고, 그다음에 삼성은 흔히 말하는 모바일, 스마트폰 분야랑 가전 분야.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 역시 이제 가전 분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근본적으로 가전 시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도 경제 성장률이 한 7% 정도 내로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전 제품 시장 역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내년만 해도 한 30조 가량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조 가량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러겠죠. 그것의 성장률 자체가 예. 5% 6%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LG가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 인도에서 프리미엄 폰 전략 같은 것들이 성공리에 진행이 되면서 판매 대수로는 한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이 비쌀수록 매출이 높아지게 되는데 매출액을 따지면 인도 휴대폰 시장의 5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역시 인도 어떤 모빌리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결국은 뉴델리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집중을 하면서 결국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사실 대기업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인도가 기존에 너무 제도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적인 이슈를 뚫고 가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들 해결하려 그러면 대기업의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 조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먼저 진출했다. 근데 최근에 뭐 미래에셋 이런 데도 금융 자체도 좀 진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전방위적 진출이 점차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구가 젊고 더 늘어나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아주 강한 경쟁력으로 지금 인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수님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인도라는 정부 쪽에서라든가 규제 쪽이라든가 뭐 선진 경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정부적인 차원에서라도 많은 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요? 사실 이제 FTM이라고 얘기한 네. 최근에 이제 5일 전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도와의 어떤 그러니까 협약을 늘렸다. 그러니까 FTM 자체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딱 깔려 있겠죠. 패스트트랙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해서 네. 한국과 인도 간의 어떤 규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실 보통은 인도 측에 얘기해야겠죠. 그러니까 인도의 그렇죠. 규제를 받으니까 맞아요. 인도 측에 예. 얘기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 채널을 열어서 한국 정부가 도와주면서 어떤 채널에 열어가지고 이제 같이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패스트트랙 매니지먼트 메커니즘이란 것을 협약을 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 독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망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들어갔다. 그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고 인도의 방향이 역시 이제 제조 강국을 꿈꾸다 보니까 제조 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직접 투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마다 다른 규제라든지 인도 정부의 좀 관료주의 느릿느릿하다는 거는 다들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느리게 처리하고 예전 그냥 우리나라의 예전 시스템 시간 같은 것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네, 그거요. 그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표를 하면서 좀 해결을 시켜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인도가 성장하는 방향, 특히나 이제 아까 탄소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탄소 기술, 그러니까 인도의 탄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 분야라든지 흔히 말 IT 분야 우리나라 굉장히 진입할 가능성들이 많은데 네. 이런 여러 분야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출이 되게끔 이런 패스트트랙 메커니즘 FTM 같은 것들이 협약이 되면서 좀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인도의 문제를 인도에서 겪는 기업의 어려움들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채널들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FTM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FTM 한국 인도 간 패스트 트랙 메커니즘이라는 걸 이제 맺게 돼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도와주는데 미국, 일본, 독일은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문제 생겼을 때 인도 정부에 좀 이야기를 해도 이게 주정부들이 나눠 있으니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 말하면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뭐 이런 구조인가요? 이거 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업들이 사실은 개별 기업이 진출하면은 해외 규제에 상대를 해야 되고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마다 맞아요. 주마다 규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예. 법도 다르고 아까 부가가치세를 합쳤다 그랬는데 세율도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은 개별 기업들이 주정부 가서 다 따지기는 너무 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고 예. 그 한국 정부가 이제 나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의견 통로를 열어서 기업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 측에 요청을 해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나라가 낄 수 있었다. 네. 우리나라 그것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역할.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이 강하게 되고 인도 역시 아직까지 그 아까 GDP 25%를 네. 제조업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조업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하게 된 그리고 적극적인 흔히 말하는 민원 해결이 가능하게 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적인 인도니까 일본, 독일, 미국도 가만히 두지 않았고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좀 후발 주자인데, 자, 인도 시장 우리가 제대로 한번 좀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교역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뭐 인도의 경제 규모가 5위인데 우리나라 자체랑 교역량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맞아요. 예. 네. 수출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 기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팔 수 인도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건들을 직접 많이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리고 금융 지원 같은 것들이 같이 가면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우리나라 아무래도 ODA 투자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해외 어떠한 우리나라 정부 투자로서 해외 개발 사업 같은 거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교류를 넓히면서 정부의 관계 같은 것들을 해소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는 기회의 땅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탄소 감축 문제 같은 것도 심하고 청정 기술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IT 기술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합이 잘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빠르게 진출을 해야 되고 교육 자체도 빠르게 늘림으로써 서로 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도 시장 우리 민관 특히 기업과 정부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셨던 이정환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려의 목소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 이후에 자취를 감춘 듯했던 코로나19 환자 수 또 이 코로나19 발명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크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더 큰 확산은 막아야 되겠죠. 개인 위생 수칙 준수는 물론 실내 환기, 덥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